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웨비나 먼저 시작하고 이따가 이어서 이후 실습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보시고 계시는 CEP와 GEP로 성장하는 브랜드 성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이야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숫자들을 조금 확인을 좀 몇 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주 보시는 숫자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챗GPT의 위클리 액티브 유저 숫자입니다. 이게 조금 지난 숫자이긴 한데, 작년 2월까지 대략 위클리 액티브 유저가 한 4억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찾아보니까 8억에서 9억 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썼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검색이 줄었겠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진짜 우리의 그런 기대와 비슷하게 검색이 좀 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좀 더 찾아보면 이게 작년 3월까지 줄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9%에서 91%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장 쉐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을 보시면 챗GPT가 대부분의 쉐어를 차지할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구글의 AI 오버뷰가 대부분의 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저건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의 상황에서 보면 사람들이 굳이 AI 서비스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에다가 뭔가를 묻고 AI가 답을 해주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AI 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때 AI 오버뷰를 포함시키면 압도적인 쉐어는 구글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I 오버뷰가 저렇게 많은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상황이 클릭을 안 하는 거예요. 제로 클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로 클릭이 거의 6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60% 늘어나게 된, 60%까지 제로 클릭이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SEO나 이런 게 거의 다 무의미해지고 검색 마케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사에 계속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몇 퍼센트였다가 이게 60%가 된 거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챗GPT 2.5가 발표됐던 우리가 와, 이제 세상이 변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그 전에 50%가 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날씨 같은 걸 검색을 하시면 굳이 우리가 클릭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잘 하지 않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AI 때문에 더 본격적으로 조금 더 늘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로 클릭 자체가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고객 퍼널 안에서 소비자들이 브랜드랑 만나는 접점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의미를 해석해서 많은 분들이 고객 여정, 퍼널이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릴 거고요. 결국 이게 브랜드의 입장에서 보면 리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브랜드 경험을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증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왼쪽에 작게 제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 결과에서 노출이 늘어나면 클릭도 따라 늘었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하고 클릭이 거의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던 게 그 구글 AI 오버뷰가 나오기 시작한 작년 3월 이후부터 저렇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거의 25년 동안 변함없이 같이 움직이던 게 드디어 변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분명히 저희가 다른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여기서는 GEO 프로젝트를 사내에서 해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GEO를 통해서 트래픽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막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AI를 많이 쓰다 보니까 브랜드로 그럼 그쪽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가 싶으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Ahref라고 하는 SEO 업계에선 굉장히 유명한 페이드 툴인데요. 그 툴에 올가닉 트래픽과, 그러니까 올가닉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트래픽의 비율을 계산해 봤을 때 LLM, AI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의 포션이 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사, 저희가 지오 프로젝트를 여러 군데랑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사들도 0.5에서 한 2%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 꽤 서비스가 비싼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구독 전환이 0.5%에서 전체 12.1%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가닉 트래픽에 의한 전환율의 23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 10월에 발표한 숫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월 유료 구독자 숫자가 굉장히 작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발표하면서 이 회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AI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검토해야 될 모든 요소를 이미 이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AI 결과를 보고 클릭을 잘 하진 않지만 애써서 찾아와서 클릭을 한 사람들은 거의 구매로 연결되더라. 근데 요거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브랜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의미가 크죠. 아, 적은 수지만 굉장히 양질의 고객을 만날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드렸던 거는 어, AI 검색, AI가 결국은 소비자들 행태를 확실히 바꾸고 있는 게 맞고,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기회 요소가 생기고 있다까지가 요 첫 번째 스탯을 좀 보는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실 SEO하고 이제 GEO 이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다르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똑같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거 한번 좀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만든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SEO냐 GEO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색 기술이 발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회사들이 어떻게 얘를 최적화하지, 컨텐츠를 최적화하지, 어떻게 대응하지를 부르는 이름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색 기술에 대응하는 방식,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명칭이 달라지고 있는 거다. 특히 SEO는 1997년 구글의 탄생과 함께 같이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된다면 사실 GEO는 2023년 이후에 생긴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전에는 그런 다른 이름은 없었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AEO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생겼고요. 2013년에 뭐가 생겼었냐면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그 피처드 스니펫이라고 하는 영역에 바로 답을 주기 시작을 했던 때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모바일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보급이 되면서 모바일의 시대다라고 말하던 그때였어요. 근데 이때 AEO란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검색을 하러 검색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말로 질문하고 뭔가 답을 얻거나 또는 그 보이스 에이전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아마존의 에코 같은 거에다가 직접 묻고 답을 얻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로 우리의 스토리가 브랜드가 답이 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10년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때 AEO라는 이름이 생겼던 거고요. 요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GEO와 AEO가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아무튼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기본적으로 검색에 브랜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를 고민하면서 붙인 이름이 달라진 것일 뿐이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목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EO랑 GEO가 뭐냐, 이거 좀 어떻게 다른 거야, 이거는 그래도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GEO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챗GPT나 AI 모드, AI 오버뷰,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나 제품이 어떻게 언급되는지, 그 다음에 컨텐츠, 우리 회사의 컨텐츠나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의 내용이 인용되도록 만드는 게 GE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SEO는 결국은 우리가 노출돼서 클릭하고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오게 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노출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쪽은 클릭돼서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한다. 물론 그 둘 다 끝에 가서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목표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GEO가 SEO랑 크게 다른 거는 어, 언어별 결과가 다를 뿐, 그러니까 언어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SEO는 국가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GEO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최적화 작업이 아니라 우리 회사 홈페이지와 언드미디어 또는 소셜미디어까지를 포함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SEO는 우리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둘 다 기술적 요소나 컨텐츠 요소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에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볼까요? 사실은 검색이라는 건 마케팅이 언제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좀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프라인밖에 없던 시대, 그러니까 1997년 이전에는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죠? 입지죠, 입지. 그러니까 목 좋은 곳에 어떻게 우리 매장을 만들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시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검색으로 어떤 정보를 찾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검색 1페이지, 검색 결과 1페이지에 상위 노출이 중요해졌고 그러면서 SEO가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2023년 GEO, 이제 AI가 시작이 되면서 AI 검색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검색의 시대 때의 상위 랭크랑 비슷한 말이 뭐냐면 호출, 인용. 우리가 AI가 만든 답안에서 우리 브랜드가 언급되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O하고 GEO가 얼마나 닮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사실은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애써서 만들어 보면 한 40% 정도의 교집합이 있다. 뭘 가지고 이걸 교집합이 있다고 말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40%는 검색 결과에 나온 1등, 1페이지에 나오면 AI의 답에도 포함이 되는가?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집합이 한 40%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제미나이 쪽은 좀 더 높고요. 챗GPT 쪽은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60% 이상 나오고 있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제머나이 정도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아닌 챗GPT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 점점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낮아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대략 지금 한 40% 정도면 페어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뉴스 미디어 블로그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제휴된 미디어의 언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변화들, SEO, GEO가 막 혼란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어, 이슈는 예전처럼 검색에서만 검색하지 않는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즉 브랜드가 노출되는 곳이 더 이상 검색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어, 특히 이제 리뷰 영상이나 소셜이나 또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SEO 하면 검색만 주로 했다 그러면 GEO에서는 검색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다 관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난 거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통합 비저빌리티 제거를 위한 기본 원칙이 제가 이렇게 좀 거창하게 썼지만
예전에는 키워드를 되게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엔티티를 중심으로 보는 거라는 거고요. 이전에는 쿼리, 검색 쿼리를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맥락, 토픽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고, 예전 같으면 답이 되는 어떤 목록이었다면 이제는 물어본 질문을 포괄하는 답변이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건 얘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SEO와 GEO는 굉장히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붙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SEO 하면 테크니컬 SEO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GEO에서도 그대로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키마 이야기 많이 최근에 들으셨을 텐데요. 그 스키마나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GEO의 어떤 여러 가지 시책들이 중요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 세 개가 결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GEO 프로젝트를 GEO 프로젝트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다수의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만 대부분 다 SEO 프로젝트와 GEO 프로젝트를 통합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SEO만 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GEO만 하시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서 진행하시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GEO 이야기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실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좀 기본되는 것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AI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고객 여정이 붕괴된다 뭐 이런 표현을 잠깐 썼었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검색, 그러니까 AI가 생기기 전의 검색은 예를 들면 8평 에어컨 추천 이렇게 검색을 했다가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어, 뭐 예를 들면 캐리어 에어컨이나 또는 LG 휘센 같은 게 보이고 그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 예를 들면 설치비가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요. 또는 뭐 이거는 뭐 그 에너지 효율이 어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그걸로 검색을 하다가 후기를 찾아봤다가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죠. 즉, 퍼널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검색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퍼널을 지나간다는 가정하에 답을 한 번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질문한 답에 의해서 어떤 답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퍼널의 그 다음 단계를 검색할 거라고 보고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AI 검색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 탐색, 정보 탐색, 경험 탐색, 구매 확정에서 답해줬어야 될 내용을 한 번에 답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8평, 내 방은 8평이야. 8평에 맞는 에어컨을 추천해줘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질문에 맞는 답을 AI는 할 때 연이어서 무엇을 물어볼지를 AI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질문을 미리 했다고 가정하고 한꺼번에 다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이 똑똑해 보이세요? 오른쪽이 똑똑해 보이세요? 압도적으로 오른쪽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오른쪽 으로 가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브랜드 매니저들이 이제는 다 절로 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모든 상황에서 다 오른쪽을 만족스러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색을 했는데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뭔가를 검색을 했는데 얘가 생성한다고 길게 답하면 기쁘세요? 사실 답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맥락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시 검색으로 가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바로 찾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런 일반적인 검색의 형태를 만족스러워하는 케이스가 한 70%가 되고요. 그 다음에 AI 검색처럼 이렇게 딥하게 뭔가를 찾아주는 쪽을 만족하는 경우가 한 20,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 때문에 구글도 또는 오픈 AI와 실제로 소유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도 완전히 자기네 기존 서비스를 버리고 AI로 가지 않고 지금처럼 앞쪽에만 AI 오버뷰 같이 보여주고 밑에는 전통적인 검색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오른쪽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똑똑해 보인다는 말을 종합하면 검색 여정을 붕괴시킨 게 아니라 검색 여정 전체를 포괄해서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여정이 붕괴된 게 아니라 여정을 압축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이제 매체에서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고객 여정이 붕괴됐어요, 사라졌어요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저는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고객 여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직접 정보를 흡수하고 이해하고 뭔가를 사려고 하는 거죠. 적어도 당분간은 이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전트가 어느 순간 AI가 엄청난 신뢰를 우리한테 쌓아서 더 이상 그런 의심을 안 하게 되면 얘가 추천해 주는 걸 사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압축되어 여정이 제공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검색에서 검색할 때는 단백질 간식 추천해줘 이런 형태로 짤막한 쿼리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답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요. 단백질 바, 프로틴 쿠키, 그릭 요거트 뭐 이런 정도의 답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질문이면 이 정도의 답이 나오면 페어하죠. 근데 우리가 AI한테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하나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검색하죠. 이렇게 검색합니다. 자, 퇴근 후에 헬스까지 가는데 짐까지 가는데 20분 동안 먹기 좋은 손에 묻지 않은 단백질 간식을 추천해줘. 뭐 이렇게 길게 쓰죠. 그러니까 주저리주저리 자기의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만약 답이 이렇게 나오면 만족스러울까요? 사실 이렇게 나오면 만족스러워지지가 않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베너프 프로틴 소프트바가 좋아. 다양한 맛이 있고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 손에 잘 안 묻어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즉, 제가 서술한 프롬프트에 넣은 컨텍스트에 맞춰서 그러한 것을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직접 브랜드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는 거죠. 자, 프롬프트가 길어진다는 건 기대도 높아진다는 것이고 구체적이기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답도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I들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여기 통계를 낸 걸 보면요. UK에서 구글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쿼리의 단어 숫자는 3.2 단어였는데 영국에서 챗GPT에다가 물을 때 사람들이 쓰는 프롬프트의 숫자는 91 단어라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쓴다는 건 질문의 해상도가 높다는 것이고 AI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분해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단백질바 추천이 아니라 아침 공복에 먹어도 속이 편하고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간단히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단백질 간식을 좀 추천해줘.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AI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안에서 아침 공복, 버스 안, 출근길 같은 상황 공간이라고 하는 축, 그 다음에 속이 편하고 간단히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이라는 제약 조건, 그 다음에 단백질 간식,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대상 같은 것들을 축으로 삼아서 이 축에 딱 맞는 브랜드를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답으로 그릭 요거트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게 나와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축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브랜드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축들을 저는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 두 번째는 인텐트. 근데 인텐트 앞에 제가 나노를 붙인 것은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노라고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 바잉 팩터, 그다음에 reason to buy, 그다음에 감성이나 센티먼트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담긴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너무 급한데 이럴 때 뭐를 해야 돼 같은 상황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AI는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사실은 인코딩이 된 그 의미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 공간에서 AI들은 우리의 시멘틱한 의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어 뒤에 숨겨놓은 감정이나 감각 같은 것들, 상황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조금 더 보면요. 잠깐 우리 이거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AI는 도대체 인간의 언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는 귀엽다라는 문서가 있다고 쳐보죠. 이 한 문장이 있는 문서예요. 근데 이 문서를 AI는 고양이는 귀엽다 이 세 개로 형태소를 구분을 하고요. 얘를 인코딩을 합니다. 고양이는 020801, 느는 010101, 귀엽다는 070209로 벡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귀여운 애완동물은? 이라고 물은 거죠. 그러면 이 질문도 이렇게 형태소로 나누는 거예요. 귀여운과 애완동물로 나눈 거죠. 근데 귀여운은 아까 우리가 귀엽다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070209와 가까운 068, 022, 085를 주고요. 애완동물은 고양이와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025, 077, 015라는 숫자를 준 겁니다. 이 벡터를 만들고 나서 얘를 이렇게 매핑을 하면 원래 있었던 문서, 즉 고양이는 귀엽다라는 문서와 쿼리였던 귀여운 애완동물이 아주 가까우면 이 질문에 정말 좋은 답이야 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AI는 문서를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 안에다가 프롬프트 안에다가 다양한 이야기를 넣잖아요. 그걸 넣은 것들을 이렇게 다 인코딩해서 그 내용과 가장 근처에 있는 어떤 문서를 찾아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AI가 답을 찾는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검색은 해당하는 키워드가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지,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가지고 찾아서 그걸 가지고 관련 문서를 뽑아줬다면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계산을 통해서 관련 문서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의도, 그 다음에 단어에 포함시킨 의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까지를 다 찾아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왜 가능해지는지를 조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쿼리가 Average Yearly Return on Stock Market이라는 쿼리가 있는데 이 쿼리의 베스트 답이 뭐냐면 요 밑에 있는 요 세 줄짜리 요 S&P 500으로 시작되는 요 문장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얘네 둘 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벡터로 계산을 하고 나면 둘 다 점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거고 두 벡터를 연결하면 직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직선 사이에 들어가 있는 다른 쿼리 벡터를 뽑아봤더니 이 안에 내가 원래 던졌던 질문보다 굉장히 의도가 분명한 더 좋은 질문들이 막 안에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What is the average return on stock market? 그 다음에 더 정답에 가까운 벡터를 보니까 What is the average annual return in stock market S&P? 그 뒤에는 더 자세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냐면 구글은 또는 이런 AI 검색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 질문 안에 숨겨져 있는 하위 의도를 이런 방식으로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밑에는 우리가 보통 요즘에 구글에서 검색하면 관련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관련 질문 보면 와, 이거 내가 궁금해하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이게 관련 질문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임상적으로 찾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방식으로 찾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즘 서울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식당을 알려줘, 추천해줘라고 물어보면 AI 검색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원래 있어야 될 출신성이나 분위기, 지역 가격 등은 안 물어봤네. 따라서 이런 네 개의 질문을 이 질문으로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보시면 2025년 최근 서울 인기 데이트 식당을 추천해줘. 서울에서 분위기 좋은 데이트 레스토랑 추천, 서울에서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커플 식당 장소를 추천해줘. 이런 여러 개의 질문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저 모든 질문을 포괄적으로 답해주는 답을 찾아서 생성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AI 검색은 우리가 생각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가지고 있었던 의도를 찾아서 답을 주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AI는 요 프롬프트들 중에서 요런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 라지 패밀리, 우리 대가족인데 적당한 냉장고를 추천해줘라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피션트, 그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걸 찾아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고급형 아이스 메이커가 들어가 있는 걸 찾아줘라고 하는 축으로 얘네들을 나누어서 그 축 근처에 있는 브랜드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브랜드가 진짜 좋은 제품이긴 한데 우리 제품과 관련된 컨텐츠에선 예를 들면 크래프트 아이스 메이커 같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다면 우리 브랜드는 추천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소비자들이 프롬프트에 담고 있는 여러 것, 심지어 그 밑에 있는 하위 의도로 가려져 있는 레이턴트 인텐트까지도 맞추는 브랜드들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장실에 갔더니 칸이 2칸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어. 내일 아침이 좀 걱정이 돼요. 이럴 때 묻는 거죠. 야, 화장실가 안 남았는데 내일 아침 7시 출근 전까지 그 휴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급하구나 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럴 땐 쿠팡 로켓 배송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제 고객이 둘이 된 거죠.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 그죠? 우리 일반 기존의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또 한쪽의 일은 AI가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반대로 사람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게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푸시 방식으로 TV 광고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AI를 알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AI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찾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 같은 걸 가지고 연결을 해야만 AI가 우리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탑 오브 마인드가 중요하다. 뭐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따졌다면 이제부터는 CEP, 탑 오브 CEP, 그러니까 해당하는 CEP에서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인지되고 있는지를 챙기는 것까지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할 일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냉장고에서는 LG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프렌치도 뭐 예를 들면 고급형 뭐 예를 들면 파티에 뭐 김치 냉장고 또는 뭐 1, 2인 가족 구성일 때 제일 베스트인 건 뭐야? 뭐 이런 형태로 어떤 특정한 CEP마다 실제로 우리 브랜드가 호출되고 있는지까지 관리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설명을 안 하고서 그냥 쭉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CEP입니다. 사실 CEP가 뭔지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요. 보시면 CEP는 브랜드나 제품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맥락,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 집중이 필요한 순간 어떤 음료가 좋지, 뭘 먹으면 좋지, 뭐 이럴 때 떠오르는 어떤 게 있다면 그게 그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상황이 CEP라는 거죠. 자, CEP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븐에서 막 꺼낸 따뜻한 피자를 보는 순간 시원한 뭐뭐뭐가 필요해. 같이 답해 주시면 콜라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콜라 입장에서 이 피자 먹는 순간은 뭐예요? CEP죠. 네. 근데 여러분 저 캔이 빨간색으로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보이세요? 예. 그 코카콜라의 세뇌가 돼서 저게 빨간 거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피자를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뭘 떠올려요? 코카콜라를 떠올리는 거죠. 코카콜라 입장에서 보면 피자 먹는 순간을 완벽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CEP를. 자, 뒤에를 볼까요? 예. 금요일 오후 5시. 팀장님이 치킨을 시켜주셨어요. 아, 팀장님, 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맥주가 필요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저 맥주는 무슨 맥주로 보이세요? 사실 아까처럼 바로 떠오르진 않죠. 뭔가 저거는 여러 종류의 맥주가 다 될 것 같잖아요. 뭐냐면 저 CEP는 분명히 존재해요. 즉,
이 치킨을 먹는다는 것은 맥주 입장에선 분명히 CEP인 건 맞는데 저 CEP를 오온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없다? 아직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 CEP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컨셉이거든요. 보시면 스니커스 같은 경우에 그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때도 아닌데 당 떨어지거나 배고플 때는 스니커스. 그러니까 당신이 배고플 때 당신은 당신이 아니야. 요 카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실제로 캠페인을 해왔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CPA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CEP가 왜 지금 중요해지는지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시대에 CEP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GEO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미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보시면 이게 맨 바깥쪽 원은 그 멘탈 어베일러빌리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데라고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원은 유통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맨 정중앙은 이제 구매 의사 결정을 해서 물건을 사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 뭐가 필요한데 뭘 사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은 CP와 함께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피자나 그 치킨 같은 게 어떤 음료나 맥주를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순간이 CP고 그 CP가 발생하고 나면 사람들은 구매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어디로 가죠? 우리가 아까 맥주나 콜라를 사야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편의점을 가죠. 편의점을 갔는데 냉장고에 빨간 캔이 없고 파란 캔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지컬 가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죠. 유통.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파란 콜라만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나가세요? 아니면 사세요? 사실은 사죠. 우리가 아무리 코카콜라를 좋아해도 지금 피자가 식는데 그 순간 나서 딴 데로 가진 않잖아요. 그냥 들고 나오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브랜드 로열티가 그렇게 높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브랜드 스위치가 빨리 일어나는데 특히 유통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스위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저 피지컬 가용성, 저 유통이 압도적인 파워를 계속 나타내다가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게 생기면서부터 저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쿠팡이죠. 이길 배송이 생기면서 저게 무의미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유통 채널이 강한 브랜드들이 압도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데를 배제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고 싶어? 그럼 이거 빼. 이거 받고 싶어? 그럼 이것도 받아. 라고 강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길 배송이 생기면서 쿠팡에서 팔기만 하면 뭐 요즘에 이제 네이버도 이길 배송 비슷하게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전국을 다 동일하게 이길 배송이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실제로 해자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누가 CEP를 점유하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 훨씬 더 중요해진 프레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CEP를 정말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정말 정말 CEP를 잘 활용하는 회사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여기는 지난 120년 동안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세뇌시켜 왔었죠. 보시면 여기 이게 다 CEP거든요. 얘네들이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CEP인데 이 CEP 중에서 코카콜라가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콜라를 여름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잘 좋아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도 좀 마시고 가을에도 좀 마시는데 겨울이 되면 일절 마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서 새로운 CEP를 만들어냅니다. 뭐죠? 찾아낸 거죠, 정확히는. 바로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거죠. 그 전에는 원래는 얼굴 모양이나 형태도 다르고 옷도 다른 걸 입고 있었는데 코카콜라가 크리스마스라는 걸 CEP로 잡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크리스마스로 바꿔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저걸 몇십 년 동안 저렇게 해온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 저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겨울은 아직 안 끝나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한 게 있죠. 뭐냐면 북극곰을 보낸 거죠. 그래서 저거는 추워도 마실 수 있는 음료인 걸로 사람들에게 포지션을 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CEP, 약했던 CEP를 보완하면서 늘려가는 것도 하지만 CEP는 버리기도 합니다. 자, 코카콜라가 버렸던 CEP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본 적 없으시죠? 이 광고 혹시 TV에서 요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보셨으면 한 50대실 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지금 일본 코카콜라 광고거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걸 했었는데 보시면 딱 봐도 여기 주인공은 셀러리맨, 직장인들이죠. 대기업 직장인, 잘 나가는 직장인처럼 보이죠. 즉, 뭐, 그리고 보면 어떤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에게 뭔가를 막 알려주잖아요. 막 이렇게 알려주는데 별로 기뻐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옆에 보면 코카콜라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가 필요하고 어, 뭔가 잘 나가는 직장인 이러면 딱 그 자리에 사실 코카콜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코카콜라가 이걸 쓰나요? 이런 걸? 코카콜라 이런 걸 안 써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리프레시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다른 게 떠오르지 않나요?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핫식스, 레드불 같은 게 떠오르죠. 레드불이나 핫식스가 이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쭉 이어오면서 이건 버린 거죠. 버리고 그걸 레드불이 가지고 가고 그걸 점유하게 된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CEP라는 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매년 전략을 짤 때 3C 분석하잖아요. 3C 분석할 때 경쟁자 분석도 하고 소비자 분석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석은 경쟁자와 소비자를 분석한다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뭘 보느냐인데 CEP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는 상황이 무엇일지를 다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점유할 건지, 무엇을 새롭게 가져갈 건지, 무엇을 포기하고 버릴 건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정체된 언더도그 브랜드들은 대부분 CEP를 한두 개 정도를 들고 그걸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냥 갑니다.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그런데 성장하는 브랜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CEP를 안으로 들고 옵니다.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성장하는 브랜드는 대부분 7개에서 8개 정도의 액티브한 CEP를 운영 관리를 하고요. 매년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CEP를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이 CEP가 결국 AI 검색들이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CEP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브랜딩에서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GEO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엔 키워드 단어 싸움 하다가 그다음 토픽, 그다음에 엔티티, 이제는 컨텍스트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AI가 주목하는 소비자 맥락이 CEP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CEP와 함께 같이 묻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키 바잉 팩터 그리고 RTB, Reason to Believe.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사는 이유, 믿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요 세 종류가 결국은 소비자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AI가 집중해서 보고 해당 브랜드를 추천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정보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조금 들여다보면 자, 비 오는 날 아이와 가기 좋은 예산 10만 원 이내에 주차가 편리한 실내 놀이터는 어디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CEP는 뭘까요? 여기서 CEP는 비 오는 날 아이와 가기 좋은 이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게 CEP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키 바잉 팩터는 뭐냐면 제한 요소죠. 요건 뭐죠? 10만 원 이내. 주차가 편한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죠? 요 두 가지 요소를 우리 브랜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주장만 한다고 우리를 언급해 주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ITB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이 RTB는 이 추천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같이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플레이파크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평점이 4.8이고 대형 주차장을 완비했거든요. 라고 하는 사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시면 여기 따옴표가 있죠.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이야기하는 거죠. 소셜 프루프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예전 SEO 때는 요 세 종류의 정보가 우리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제 GUI 시대에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뭐를 하냐면 이 축을 가지고 우리 페이지도 보지만 커뮤니티나 댓글에서도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보고 이게 나오면 해당 브랜드를 호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숙제가 있죠. 야, 다 좋. 오케이, 알겠어.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CP하고 그 키바잉 팩터하고 RTB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보통은 그 뭐 엠브레인이나 뭐 칸타 불러가지고 조사를 시키죠. 조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 맥락 관찰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경쟁사가 하는 거 보고 아 우리가 뺏어오자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들여다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세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닝 마인드라는 툴로 직접 이것들을 해보시게 될 텐데 바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색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왜 기존의 다른 것들 대비 훨씬 좋은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잠깐 드리면 예를 들어서 베이킹 소다라고 하는 뭐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거죠. 얘의 CEP를 찾는다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좌표 얘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클러스터 파인더라고 하는 저희 리스닝 마인드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뭘 한 거냐면 베이킹 소다라는 걸 검색한 사람들이 요거 직전에 검색한 적이 있는 두 개의 키워드, 그 다음에 요 이후에 검색한 적이 있는 두 개의 키워드를 다 모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한 모든 거를 다 모아서 여기에다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베이킹소다 직전에 비트코인 검색하고 그 직전에 짜장면 검색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는 안 하죠. 아무도 그렇게는 검색 안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베이킹소다를 검색을 한 것일 거고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관련성 있는 것끼리 묶고 나면 이런 게 나와요. 보시면 원래 근데 베이킹소다는 뭐에 쓰는 거죠? 빵 만들 때 쓰는 거죠. 이스트를 대신해서 쓰는 거니까 얘는 코어 CP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베이킹소다 과일 세척, 그 다음에 흰옷 세탁, 세탁기 청소, 달고나.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만 나올 것 같은 CEP죠. 그 다음에 천연 탈취제. 이런 CEP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이거 꼭 이거 해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맞죠.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탈취제를 넣어서 나온 CEP들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방 냄새, 그다음에 섬유 탈취제, 그다음 땀 냄새, 신발 냄새, 공기청정기 냄새, 그다음에 냉장고 냄새, 옷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은 제가 좀 읽기 거북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예. 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안에 있죠.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FGI, FGD를 통해서는 답을 안 해주는 내용들이 검색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소셜미디어는 친구들 보라고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검색 기록은 친구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아무한테도 못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 욕구와 내 고민이 순도 100%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우리 마케터들에게 필요한 진짜 중요한 CEP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공유되지 않은 CEP가 있기 때문에 검색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CEP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CEP를 찾으면 이 CEP가 결국 프롬프트가 돼요. 결국은 GEO를 할 때 가장 우리가 SEO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 고객들이 주로 쓰는 키워드가 뭔지를 찾잖아요. 우리가 목표하는 키워드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럼 GEO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사용할
프롬프트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태스크여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찾은 CEP에서 프롬프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제가 지금 탈취제로 클러스터 파인더에다 검색을 하고 요 안에서 담배 냄새 제거라고 하는 CEP를 찾았어요. 이 CEP를 찾고 나서 그 GPT 리뷰를 돌렸더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인사이트라는 탭 안에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요 프롬프트는 실제로 요 CEP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를 검색한 뒤에 들어가서 보는 컨텐츠까지를 종합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이 사람들은 쳤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챗GPT나 클로드가 실제 사람들이 사용한 프롬프트를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거든요.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GPT한테 물어봐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할 것 같으니? 근데 그걸 믿기 어려운 구석이 있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그럴듯한 답을 주기는 하는데 100% 맞다고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의 행동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뭐가 되냐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키워드,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본 컨텐츠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럼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발굴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CEP도 발굴하고 프롬프트도 발굴하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 저니 파인더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저니 파인더는 그 업계, 그 인더스트리 전체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키워드를 한 번에 모아서 각 소비자 그 CEJ, CDJ 안에서의 어떤 토픽들이 주로 검색이 되는지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툴입니다. 이 툴 안에서 CEP뿐만 아니라 키바잉 팩터하고 구매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특히 보시면 잠깐 요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고객 여정이라는 게 보통 CDJ라고 부를 때 그 단계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는 첫 번째 단계를 초기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탐색은 넘브랜드 키워드들이 오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인데 SUV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처음부터 제네시스 SUV 이렇게 검색을 안 하고 사람들이 브랜드를 모를 때는 아,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타기 좋은 SUV를 추천해줘 이렇게 묻죠. 거기에는 키워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탐색 단계는 기본적으로 넘브랜드 키워드밖에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계의 목표가 뭐냐면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알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갈 때 브랜드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브랜드 없이 검색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아까 말할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가족이 4명이거든. 이 4명이 타고 다니기 좋은 아웃도어에 어울리는 SUV를 추천해줘라고 말할 때 제가 말한 바잉 팩터는 뭐냐면 4명이 아웃도어에서 쓸만한이라고 하는 바잉 팩터 기준을 제가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요 단계에서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탐색 단계로 들어오면 브랜드 붙인 키워드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네시스 G80이 아웃도어에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뭐 이런 검색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웃도어 전기 끌어서 바깥에서 뭐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키 바잉 팩터들과 관련된 정보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 구매 이유와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특히 맨 구매 이유로 가면 불만 요소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불만 요소는 반대로 뒤엎으면 그게 구매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매 이유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험 탐색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그다음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것, 전문가 리뷰 같은 것들이 요 단계에서 검색하는 내용들인데 이걸 가지고 구매 이유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매 확정, 아니, 구매 직전에 맨 마지막 단계인데 요 단계가 뭐냐면 베스트 바이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찾는 거예요. 어디서 사면 돼? 어떤 조건으로 사면 돼? 얼마에 사면 돼? 어떤 할인이 있어? 어떤 걸 옵션으로 받으면 돼? 이런 것들을 묻는 공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키 바잉 팩터도 찾을 수 있지만 구매 이유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까 클러스터 파인더나 이걸 가지고 CEP를 찾고 요걸 가지고 키
바잉 팩터하고 구매율을 찾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은 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되죠.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오프 페이지 GEO 전에 온 페이지 GEO를 해야 되는데, 온 페이지 GEO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일단은 CEP를 찾는 겁니다. 보면 제가 뭘 했냐면 러닝화 추천이라는 걸 가지고 찾다 보니까 러닝화 추천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오래 걷기 위한 워킹화를 찾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새로운 CEP네. 그리고 이 CEP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프롬프트를 던지지? 이걸 찾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를 던진 사람들이 주로 보게 될 그 URL들이 뭔지를 요 안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 키워드들의 검색 결과에 주로 나온 URL들이 여기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CEP를 가진 사람들이 검색한 키워드 세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첫 번째는 이런 프롬프트도 만들고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상위에 나오고 있는 URL들을 통계를 내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이 해당하는 검색을 하려는 사람, 그 키워드를 쓴 사람의 의도를 만족시키는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찾고 컨텐츠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고객 여정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패스파인더라는 툴이에요. 보시면 최종적으로 나이키 러닝과 레볼루션을 검색한 사람들이 그 전에는 나이키 러닝과 추천을 검색했고, 그 전에는 남성 러닝과 추천, 그 전에는 러닝과 추천, 그 전에는 힐드롭이 낮은 러닝화, 그 전에는 힐드롭을 검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죠? 왜 러닝화를 찾는데 힐드롭을 찾았을까요? 힐드롭이 뭐죠? 앞굽과 뒷굽의 높이 차잖아요. 그게 높으면 추력이 생겨서 뛰기 좋은데 대신에 약간 위험해요. 그래서 초보자가 힐드롭이 높은 걸 신으면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힐드롭이라는 게 의사결정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키 러닝과 레볼루션은 힐드롭이 비교적 낮은 신발이에요. 그래서 초보자한테 많이 추천되는 신발이기 때문에 얘를 위한 컨텐츠, PD 페이지나 컨텐츠를 빌드업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힐드롭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러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힐드롭이 낮은 걸로 선택해야 될 이유가 필요한 거고, 그런 이야기를 쭉 경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제품 이야기를 하면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나 운동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오버하지 않은 가성비 괜찮은 안전한 운동화, 괜찮은 운동화 좀 추천해줘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추천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오라고 하면 요거 이렇게 바꾸고요. 태그 이렇게 바꾸시면 나와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의도적으로 안 드리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테크니컬한 요소는 그냥 구글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걔는 계속해서 바뀌어 갈 거예요. 진짜 일주일 단위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AI 검색의 로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아주 근본적인 거거든요. 사실 브랜드 매니저들이 챙겨야 될 건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슈가 하나 남는데요. CEP가 조사해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한 2, 30개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CEP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거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시장의 크기, 해당하는 CEP 그 시장의 크기를 조사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게 말하자면 관련된 검색량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품이 고 CEP에서 강점이 있는지 우리가 온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RTB를 확보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주장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고로 야 도배 쳐. 그냥 그 예를 들면 광고 쫙 깔아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도배하면 사실은 우리 브랜드 인지 확 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물건도 밀어낼 수 있어 이런 게 됐잖아요. 근데 AI에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AI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거를 확인하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CEP를 차지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RTB가 없으면 그걸 오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크기가 있는지, 그다음 우리한테 제품 특성상 맞는 건지, 그다음에 RTB 확보가 가능한 건지, 증거 확보가 가능한 건지를 가지고 스코어링을 해서 우리가 어떤 CEP를 공략할 건지를 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CEP를 잡고 나면 그 CEP 인접으로 가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왕창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코어 CEP나 어떤 CEP 특정 목표 CEP를 잡고 그걸 잡고 난 뒤에 인접해 있는 것로 살짝 넓혀가면 확장이 쉬워진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정리하면 먼저 CEP를 발굴합니다. 발굴하고 우리가 뭘 가져가야 될지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온드 미디어 우리 웹사이트 안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CEP와 키바잉 팩터와 RTB를 가지고 컨텐츠 빌딩을 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건 당연히 릴스나 이런 동영상까지 포함한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그 이야기를 자기의 커뮤니티나 댓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래서 필요한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솔직히 SEO 할 때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이런 이야기 일절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도 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굴, 구축, 강화. 즉 소셜 프루프를 만들어내야 그게 우리 브랜드랑 완전히 붙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GEO 시대에 성장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CEP하고 GEO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접근한 방식으로 오프라인의 마케팅과 온라인의 마케팅, 그다음에 AI 의미 공간의 마케팅 전체를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마케팅하고 온라인 마케팅 이걸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다. 이걸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구매 여정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롬프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CEP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걸 찾아내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찾아낸 것들을 AI한테 실제로 던져서 나온 답을 분석해 봐야 되죠. 이거는 보통 모니터링 툴, 지오 모니터링 툴 가지고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근데 보통 프롬프트 몇 번 던져야 될까요? 최소한 30번 이상을 던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한 30번 정도 던진 답을 넣어서 통계를 내서 우리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모니터링한 거에 뭐 예를 들어서 리포트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share of mention, 그러니까 멘션 점유율, 그 다음에 감성 분석, 그러니까 이게 긍정인지 부정적인 건지 같은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오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 것들도 보셔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체킹해 가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물론 이제 AI가 긁어가기 좋은 컨텐츠 포맷,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텐츠 포맷이라는 건 테크니컬한 요소, 스키마 같은 걸 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딱딱 떨어지는 단락형의 어떤 컨텐츠. 그래서 뭐 FAQ가 좋아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우리 논문 쓸 때처럼 그 중타이틀, 그다음에 답, 그러니까 말하자면 H 태그, 그다음 P 태그, H 태그, P 태그 이 구조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요거는 좀 덤으로 말씀드리면 스키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실은 스키마 중에서 꼭 필요한 스키마 몇 개만 쓰시면 되고요. 모든 걸 다 스키마로 하려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으십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HTML로 테이블 태그라든지 H 태그, P 태그 같은 기본 원칙 지키면서만 잘 해주셔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스키마 태그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갑자기 문과 앞에서 막 엔지니어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막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HTML만 제대로 해도 제대로 마크업만 해주셔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스키마 디벨로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의 디벨로퍼 페이지에서 스키마를 정리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스키마만 검토를 하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예, 너무 불필요한 거에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AI가 신뢰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거 있죠? 뭘 좋아한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채널 좋아한다. 뭐 미국에서는 레딧 좋아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뭘 좋아하죠? 사실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알면 돼요? 당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 던진 거에 나온 거에 URL들을 체크해 보시고 걔를 그냥 통계만 내보셔도 뭐가 중요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치팅하는 방법이 뭐냐면 뉴스 검색을 해보세요. 챗GPT가 어떤 회사랑 계약했는지 보시면 돼요. 예, 되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계약 내용 보시면 미디어들이 나오거든요. 그 미디어들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어 리스트를 누굴 줘야 돼요? PR 담당자 줘야죠. 우리 관계 빌드업 하세요. 우리 컨텐츠 ECP 강조하면 그 컨텐츠 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해야죠. 그죠? 이 작업도 꼭 필요하다. 예. 제가 1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달려가겠습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GEO 이야기 제가 열심히 했는데 GEO 그 이후입니다. 사실 GEO 시대는 지금부터 2, 3년 정도면 GEO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 이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GEO가 이렇게 되게 중요해진 이유는 DX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가진 브랜드가 많기 때문이에요. DX가 뭐죠? 2000년 초반에 막 인터넷 난리가 났을 때 우리 인터넷에 웹사이트 만들어야 돼요. 홈페이지 D2C 뭘 만들어야 돼요. 이랬을 때 많은 대기업들 중에 일부는 우리 CRM 때 다 이거 디지털 이거 다 했었어. 이거 천천히 해도 돼라고 늦게 시작한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이 다 한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으셔서 요번에는 AX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저희가 되게 이거 웃기는데요. SEO를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하자고 만나면 팀장님이 나오세요. 근데 그 GEO를 하자고 만나면 상무님이 나오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젠다가 다른 거예요. 네, 대표 어젠다, 임원 어젠다인 거예요. 근데 그건 이번에 밀리면 엄청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걸 모두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거고요. 실제로 상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대략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텐데 에이전틱 커머스가 요 다음 단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순간은 사실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자 역할, 즉 챗GPT한테 추천받고 싶은 이게 지금 현재예요. 이게 지금 GEO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빠르게 지나갈 거고요. 조만간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맨날 AI 하면 챗GPT, 클로드 이것만 생각하지만 조만간 수백 개, 수천 개의 AI들을 우리가 하루 종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나 AI다라고 말 안 하고 AI인 거예요. 겉껍데기는 앱이고 웹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무슨 띠디디딕 띠디디딕 로봇처럼 와서 우리 앞에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맨날 쓰던 앱, 맨날 쓰던 웹이 AI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뒷공간은 다 뭐냐면 챗GPT이고 재민이고 이런 식으로 다 묶여 있는 거고 걔네들은 다 동일한 의미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천할 때는 아까 말한 그 방식으로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자율 결제, 그다음에 다중 업무 실시간 조율, 그러니까 내고를 하고 동적으로 변하는 모든 변수를 관리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아니죠. 정확하게는 챗GPT가 ACP라고 하는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을 발표한 건 몇 달 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UCP를 발표했죠. 구글이. 구글의 UCP는 뭐냐면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인데요. 이 두 개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이 ACP는 오픈 AI가 스트라이프하고 같이 만든 거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AI한테 뭘 물어보고 답을 할 때 어떤 게 좋아? 라고 말해줄 때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제가 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커머스를 하려면 결제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뒤에 재고하고도 붙여야 되고 리뷰하고도 붙여야 되고 뭐 다양한 거랑 붙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채널이 여러 군데 있으면 재고 관리도 우리 회사 본사 창고하고만 붙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개랑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구글의 UCP는 그걸 다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ACP는 요렇게 머천트하고 에이전트를 REST API로 붙이는 거 요것만 정의를 해놨는데 UCP는 뭘 했냐면 똑같습니다. 에이전트하고 머천트하고 붙여놓은 건 똑같은데 여기에 MCP들 그다음에 A2A로 에이전트하고 다른 에이전트랑도 붙이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다 붙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까지 다 뒷단에서 돌아서 판정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한 거에 최적의 답을 찾아서 얘가 가격 내고까지 해서 저한테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 온 미래는 아닌데 오게 될 미래고 올해 하반기부터 회사 내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래도 GEO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추천이 돼야 그 다음으로 가잖아요. 추천이 안 되면 꽝이니까. 일단 추천이 돼야 되기 때문에 GEO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엔 이 뒷작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브랜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준비만 하면.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보시면 건성 피부 스킨케어를 좀 추천해줘라고 말했더니 얘가 이제 브랜드를 쭉 스캔하는데 AI가 봤을 때 작은 업체는 이렇게 다양한 거를 제시해줘요. 예를 들면 익스텐션 액티브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세트의 번들에 20% 할인해줘 이런 정보까지를 다 실시간 피드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대기업은 예를 들면 풀필먼트 익스텐션에 들어가서 봤더니 내일 도착해 요 이야기만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격에 되게 민감한 고객이라고 하는 걸 AI가 알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그냥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회사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집어넣은 그러니까 유저가 집어넣은 CP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 담겨 있는 CP하고 키바잉 팩터하고 RTB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맞는 걸 그냥 바로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업체라도 우리가 서비스할 고객이 누구고 이런 걸 찾는다면 우리 제품이 제일 좋아요. 옛날에 그런 광고들 많았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먹어봐.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런 때는 이게 정말 답이야 라고 확신한다면 그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놓으면 그리고 그걸 에이전트한테 피드를 넣어줄 수만 있게 되면 우리가 선택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소비자들은 내가 구매를 어딜 가서 한다는 개념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비저블 커머스 시대로 확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사실 UCP가 저거로 가기 위한 길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그런 마케팅 하다가 이제 브랜드 아까 이 상태가 되면 브랜드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태가 되면 브랜드 에이전트가 되는 건데 이 브랜드 에이전트로 가기 전에 네트워크화된 브랜드가 되는 과정으로 지금 우리 GEO가 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시간 15분 정도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GEO가 지금 하기에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예, KPI를 기준으로 ROI만 지금 계산하면 빠른 시점인 건 맞아요. 그런데 포석을 두고 우리 브랜드를 소비자의 여러 CP에 묶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지금이 무주공산이죠. 그래서 지금 점령을 해놓으면 압도적으로 먼저 잡은 쪽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쏟아 부어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가성비 높은 시점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성장의 기회를 CEP, KTB, RTB를 통해서 찾아내시고 GO에서도 성공하시는 브랜드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리 좀 공지를 드리긴 했는데 오늘 강연의 경우는 저희가 보통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 다시 보기 영상이 제공이 되지만 오늘은 좀 사정상 네, 공유가 되지 않을 예정이고 대신에 이제 해당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리포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 참여하신 분들께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후속 자료로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오늘 들으신 자료는 뭐 혹시 캡처하거나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온전히 학습 용도로만 꼭 사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웨비나에 계신 분들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령님 종료 부탁드립니다.